우려했던 대로 세계 공급망 차질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제조업 경기가 꺾이고 또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세계 제조업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9월 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 수치가 50 밑으로 떨어질지에 대해서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사안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방송 마지막 부분에 정책 불확실성의 변수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다소 희망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월가의 그 분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 시장 참여들의 용어가 있었어요. 네. 한번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이었을까요? 오늘 그 트리플 B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국가 신용 등급에 투자 등급, 믿을 수 있는 등급과 믿지 못하는 투기 등급과의 구별이 트리플 B거든요. 그럼 월가에서 그 트리플 B가 왜 나왔느냐 하면 요즘 그 시원하지 않죠. 오늘 파월 의장도 공급망 이런 얘기했죠. 네. 병목 현상. 한국경제TV에서 일전서부터 지적해드렸습니다. 버틀렉의 B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연방부채 이외에도 바짓 문제입니다는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디폴트를 면하기 위해서는 임시예산안 단도로 처리하겠다 하는 문제가 희망을 던져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으로 9월 30일 날 자정까지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돼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래저래 지금 버짓 부분에 두 번째 B가 버짓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모든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B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틀렉의 B, 버짓의 B, 바이든의 B 해서 트리플 B인데요.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트리플 B 이하로 떨어지면 믿을 수 없는 투기 등급 정크펀드 단계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헤로더마의 그 나이프 엣지 수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성장률과 균형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딱 하면 작두에 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작두에서 미끄러지면 어떻겠습니까? 투자 등급에서 투기 등급 떨어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작두에서 미끄러지면 경기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지금 줄타기 한다. 우리가 일전에 외줄타기 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줄타기 한다 해서 나이프 엣지에서 작두를 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게 현재의 분위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정책 불확실성 변수 이걸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것을 이달 초부터 미개 회계 연도가 10월 1일부터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니까 이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책 불확실 변수는 항상 이 반전의 반점을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정책 불확실성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그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사실 그 주가가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데 우리 그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도 3,500, 4,000 하다가 처음으로 3,000선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오늘 그 언론에 나오는 걸 그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다소나마 이걸 최악으로 끌고 가지는 않거든요. 정책 결정자들이 자기의 목을 재기 때문에 최악으로 끌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헝다그룹 문제도 일단 자회사 은행 매각을 통해서 긴급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 국채금리가 하락했거든요. 10년물 관심이 되는 것이. 네. 그러면 파월 의장의 매파적 얘기가 국채금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희망을 던져줬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임시 예산을 연방부채 유효가 같이 가면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띄워내자. 그러면 미국의 디폴트를 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안도감 때문에 국채금리가 사실 올라가지 않고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바람은 금리를 올라가야죠. 네. 인플레 문제 때문에. 근데 그게 전혀 반영하지 않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어제에 대비해서 떨어졌던 것은 바로 뭐냐. 요 임시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디폴트는 면하겠다 하는 것이 시장에 안도감을 줘서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미중 간의 그 정책 문제는 워낙 그 이렇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 문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월가에서 보면
증시는 좀 혼재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방송이라든가 많은 유튜브 방송이 미국의 증시 쪽으로 갔습니다는 사실 기업인도 있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정확하게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 있는지 이걸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증시보다는 외환시장에 관심이 뒀습니다. 외환시장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월가에서 보면 주가 움직임보다 외환시장의 달러 가치 움직임이 더 주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4레벨까지 갔죠. 요건 뭐냐? 2020년 7월 14일 날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 1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오늘 그 달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이제 어저거나 이제 9월 달이 이제 마무리되고 내일서부터 10월 달이죠. 그렇죠. 10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월가에서 보면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계속 되겠습니다는 펀더멘탈 쪽으로 빨리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3분기에 미국에 오늘도 파월 의장이 성장률은 돌아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경관 성장세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락가락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확인되는 10월 말에 이렇게 미국의 3분기 속보치가 어드밴스 발표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발표되고는 있습니다는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3분기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는데 펀더멘탈 장세에서 지금 공급망 중국이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펀더멘탈의 가장 단촉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중국에서 중국의 주력 산업에 해당되는 제조업의 PMI 지수가 발표하거든요. 이 PMI 지수가 만약에 경기 침체나 경기 회복의 판단 기준이 되는 50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트리플 S, SSS 충격, SS 샥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신조어이기 때문에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네. PMI가 굉장히 관심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뉴욕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오늘은 증시보다는 외환시장이 더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1년 2개월 만에 94레벨까지 이렇게 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혼란스러운 게 미국도 저렇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뭐 경기도 조금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인플레 때문에 달러가 강세되지는 않거든요. 과거처럼 이렇게 인플레 해칭 기능으로 달러가 이렇게 안전통화로서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저렇게 흔들리는데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됐을까? 우리가 통화 가치는 경제 실상을 반영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미국도 이렇게 1년 2개월 만에 달러가 강세가 될 만큼 그런 요인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94레벨까지 간 것은 달러 강세인데 사실 독일과 일본의 선거 결과에 따른 그러니까 유로 약세, 엔화 약세 이런 부분에 따른 달러 강세 이런 반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정 PD께서 나오시죠? 일단은 독일의 그 총선이 나왔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10년 전말에 종결되고 있죠. 근데 이게 선거에 패배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어떤 전문가께서는 패배딸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렇게 16년 해서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3인당의 숄트가 등장하는데요. 이 3인당인 연합정부를 구성했다고 볼 겁니다. 근데 좌파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좌파니까 유럽의 상징이 뭐겠습니까? 통합이거든요. 유로화는 통합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분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유럽 통합이라든가 유로화가 약세한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는 사실 그 유로화 비중이 58%다. 유로 약세, 달러 강세. 미국의 경제가 받쳐주지 않죠. 그런 측면이고. 자, 어제 기시다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사실 벌써부터 잃어버린 30년 우려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고이스 비즈니티로 아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일본이 엔저 자유시장 경제 원리입니다. 수출 진흥.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기시다 당선자 물론 이제 총리로 10월 4일 날 임시총리를 통해서 총리로 확정되겠습니다. 100대 1번의 총리입니다. 어제 그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사실 시장에 개입주를 치겠다. 그다음에 분배를 치겠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일본은 사실 수출 진흥에 의해서 자민당 기득권을 형성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진흥, 주력 사업, 가 이러다 보니까 분배가 악화됐던 이쯤이기 때문에 분배 강화한다. 근데 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경제 원리를 가지고는 힘드니까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시장에 개입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글로벌 추세에 격리되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분배를 강조하면 수출 진흥 쪽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엔화 부분에 대해서는 약세를 가져가기는 어렵다 하는 이 측면이 나오는데요. 글로벌 추세에서는 외딴섬이 되면 이렇게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벌써부터 잃어버린 30년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자, 엔화 약세. 오늘도 엔달러 환율이 어제도 111엔대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 엔화 약세는 반사적 측면에서 미국의 이 경제권에 관계없이 달러 인덱스가 엔화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 달러가 그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독일과 일본의 그 선거 결과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외환시장 움직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유로화라든가 아베노미스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달러가 미국 경제로 받쳐뒀다면 어제 국내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아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을 겁니다.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보면 한국의 그 외국 자본이 이탈됐죠. 외국 자본이 이탈됐으면 사실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야죠. 근데 어제 원달러 환율 깎고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왜 그럴까 하면 지금 미국의 그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미국 경제 요인이 받쳐줘서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한테 머틀렉 시원하게 되는 이론상으로 이렇게 적용된 시원하게 쓴다는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자본이 이탈되는데 원달러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쪽에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그때 환율 수준보다는 예를 들어서 국내 증권사 일부 증권사 1,150원 되면 피크아웃 1,160원 피크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전체로 추세를 보시는 거 좋다. 추세를 보는 게.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는 사실 올해 그냥 전체 추세에서 보면 작년에 원달러는 떨어진다. 기축통화 가지 않는다. 실제로 1,285원에서 올해 1월 8일 날 1,080원, 200원 이상 떨어졌고요. 올해는 억눌림이 해소된다. 환율 올라간다. 그래서 1,080원에서 어제는 1,180원으로 올라가는 이런 전체 흐름을 중시해서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불확실한 변수, 경제 이론상으로 해석되지 못하는 이런 요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사실 예측이 틀리는 이런 네.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 추세 가지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김포 상공인이라든가 또 일전에 그렇게 이번 주에서 강남에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때 이 달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는데 당분간 갖고 있어요. 변동성이 끝에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 추세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10월 달 IMF 전망치가 나오면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망치가 나오면 이제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좀 내년도에 전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경제TV가 작년부터 이렇게 그 전망했던 그 추세에서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달러를 갖고 있으신 분이든 추가적으로 사시는 이런 분이시든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줬던 대외적인 변수들과 그리고 지속성 여부에 대한 진단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앞서 나왔던 경제 용어, 새로 나온 용어가 있어서 잠시 공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될 중국의 9월 PMI가 50 밑으로 나올 경우에 우려된다는 트리플 S. 이 트리플 S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사실은 그 트리플 S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트리플 B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이게 마틀렉, 그 다음에 버짓, 그리고 바이든 이렇게 해서 예. 이제 그걸 했는데 오늘은 트리플 S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B에 트리플 S로 BS라고 이렇게 나오죠. BS 용어가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에서 BS TO라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미지 자체가 좀 미국에서는 좀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비속어로 쓰이죠. 그 비속어로 쓰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월가에서 그 분위기를 잡는 게 한국의 뉴욕 특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잡아서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트리플 B에서 트리플 S라는 건 뭐냐 하면 트리플 S는 오늘 파월 의장도 얘기했습니다. 공급망 부분의 문제에서 나오는 서프라이, 공급, 스퀴즈. 지금 쥐어짜죠. 영국 같은 경우는 정유소에서 군인들도 동원하자가 쥐어짜지 않습니까? 스퀴즈. 그 다음에 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퀴즈 샥에 영문 이니셜을 따서 트리플 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드리니까 아마 대체로 아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항상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demand full side, 총수요 사이드가 아니라 총공급 사이드다. 공급 사이드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되는 거다 하는 쪽을 두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쥐어짜이죠. 스퀴즈. 우리가 이제 전 앵커도 야구 잘 아시죠? 야구 잘 보십니까? 잘 모릅니다. 네. 마지막에 이것저것 하면 마지막에 스퀴즈 번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후의 방안. 그래서 마지막 스퀴즈 하는 이런 쪽을 우리 이제 속보가 나왔네요. 이렇게 전해줄 내용 이렇게 보면 남북 관련된 주가 관련해서 굉장히 하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인식하는 것과 국제사회에서 인식하는 건 다릅니다. 네. 북한의 협상 전략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의를 인식하지만 해외에서 보면 자꾸 이게 김정은 그 밑에 김여정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신뢰를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보면 우리가 보면 게임 시어리에서 협상은 게임 시어리에서 셰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노이만 방식의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 하는 노무현 방식이 있는데요. 북한은 후자 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에서 인식하는 시각과 사실 국제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다르다. 그래서 남북 관련된 주 관련해서 오늘 이 문제가 다시 테마주 뭐 이렇게 되는데요. 국제사학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게임 방식, 어차피 협상이기 때문에 게임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공급 아주 서프라이즈 퀴즈 샥할 때 굉장히 그 핵심적인 거를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이렇게 제조업 공장에 이거 연기 타는 CO2 가스 타는 이게 감정 연료들이 전부 이렇게 석탄인데요. 호주에서 석탄 공급이 제대로 안 됐고 브라질이 사실 그 중국에 대해서 석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에너지원이 전부 석탄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초미세먼지 이런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호주는 쿼드 협상으로 그다음에 브라질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를 바지자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마찰에서 중국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석탄 공급을 호주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력난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력난 부분이 가장 핫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반도체 공급 차질이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때문에 이렇게 되고 중고차 부분도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사실 물가 부분이죠. 그리고 공급망 부분에서는 넷망이죠. 넷망인데 넷망의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에 넷망을 지금 바이든 정부뿐 아니라 시진핑 정부도 테크러시에서 정부하죠. 그러면 상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국제효과도 공급난 부분이 있고 인구 부분에서도 전문직이라든가 여기서 버틀렉이 있고 다 있습니다는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조업의 이렇게 경기 부분과 물가 부분과 관련해서 크게 세계 제조업 공장의 가장 핵심적인 전력난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에서 디지털 컨택 부분의 반도체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유통망 부분이 대혁명되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커머스라든가 뭔가 해서 유통력 하는데 여기에 테크리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바틀렉 부분에 의한 제조업의 동향, 그 다음에 제조업에 관련되어 있는 PPI 물가 이런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버틀렉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당초에는 일시적 현상인데 파월 의장이 일시적 현상인데 우리가 4월부터는 일시적 현상이 안 될 거다. 네. 소비자 물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자 물가가 될 거다 하는 이런 측인데 지금 와서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또한 굉장히 세계 중앙은행격인 페드의 의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시장을 친화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예측력 가지고 세계 중앙은행 2대 헌은격에서 제대로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뭐냐? 지금은 한국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과거에 제가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에서 보면 사실 세계 컨테이너 박스에 문제가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갈 때는 어떠냐면 자 내가 홍콩에 가서 궁극적으로 네덜란드 간다면 사실 내가 잡은 선박 가지고 전부 네덜란드 가면 뭐 한 50일 60일 걸립니다. 네. 근데 중간 기진 싱가포르이든 홍콩 가면 거기서 출발하는
출발하는 게 다시 그쪽으로 잡으면 순조롭게 잡으면 굉장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측면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도 잡는 것도 문제고 또 세계에서 보면 넷망 부분에 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선적하더라도 과거와는 좀 물동량이 빠르게 도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의 컨테이너 지수, 제조업에 관련되어 있는 컨테이너 지수의 가격이 상당히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공급망의 대표적인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상하의 컨테이너 지수가 지금 4,643, 1년 전에 비해서 3배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물동량이 조선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느냐? 공급망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파월 의장도 뒤늦게나마 이 공급망 부분에 의한 매파 이 계기를 오늘 ECB의 이렇게 세미나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요 국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서 제조업 경기가 한풀 꺾이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지금 제조업 경기가 이제는 상향 조정만 되다가 좀 꺾이고 있죠. 네. 8월서부터 9월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요. 그거를 시간이 많이 깨서 숫자로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제조업의 상징이 제조업 PMI죠. 그렇죠. PMI 이렇게 본다면 이 PMI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8월에 55.5 회복인데 둔화되고 있죠. 9월 달에. 그다음에 유럽도 59에서 56 레벨로 네. 떨어지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도 50에서 51로 떨어지고 있죠. 한국도 51에서 51.52, 51.1인데 이건 6, 7, 8월이 같습니다. 아직 한국은 9월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조그만 나라인데 왜 제조 피업가 같은 건 이렇게 빨리 발표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리 좀 통계 과학화적 급해서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는 전부 9월 달 나왔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한국이 저게 9월 달이 아니고 8월 달입니다. 7월, 8월입니다. 네. 9월 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조금 됐습니다. 원래 그 데이터상에서는 제가 8월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한국만 다릅니다. 그럼 중국은 뭐냐? 중국은 오늘 그 제조업의 피해 그게 9월 달입니다. 9월 달 이게 전부 이제 7, 8월 전부 바뀌어야 될 것 같. 중국은 9월 달입니다. 근데 한국은 저게 8월 달입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7월 달과 8월 달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이 53.2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둔화됐습니다. 그걸 좀 잠시 한국에 이렇게 8월 달이 9월 달 들어가니까 헷갈린 것 같습니다. 중국에 오늘 발표된 게 9월 제조 PMI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지난달에 PMI가 거의 50 이렇게 레벨선까지 떨어졌던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미 차이나 PMI는 떨어진 상태고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쪽이 자 지금 9월 달에 중국이 테크레신 문제라든가 헝다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 50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과정에서 오늘 뭐냐 사실 이 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PMI 지표가 기준선인 50을 하회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 4월에 이제 인플레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소비자 물가보다는 오히려 생산자 물가를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생산자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너무 올랐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에선 소비자 물가보다도 생산자 물가가 바이러스 질병 문제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는 인슐레이션 절연됐지 않습니까? 공급망 차질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PPI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 공급망 차질에 따라서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달에 8.3%입니다. 5월 달서부터 쭉 PPI가 8.4%쭉 올라갔죠. 네. 쭉 올라갔죠. 아직 9월 달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 들어서 노동 부분의 고용 지표가 먼저 발표하고 양대 듀얼 데이터에서 바로 그 물가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10일 전후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9월 달 그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요. 그 유럽 보겠습니다. 유럽은 7월 달에 12.1%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예.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일본도 뭐냐 5.5%. 일본의 정상적인 수준의 PMI는 디프레어가 되기 때문에 2% 미칩니다. 근데 5%. 한국도 보겠습니다. 한국도 이게 왜 이리 실업률 이게 그 PPI를 왜 이렇게 늦게 발표합니까? 한국도 4월부터 뭐냐 7%까지 얼마나 빨리 올라갔습니까? 바로 중국 부분입니다. 중국 부분은 공급망이다 보니까 제조업의 동향 PPI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 PPI는 보겠습니다. 공급망이니까
물가는 올라가죠. 물가는 올라가죠. 그래서 중국의 8월 달에 PPI 생산량을 9.5%입니다. 그러면 오늘 9월 달에 PMI가 50 떨어지느냐? 첫 번째 관심. 그리고 조만간 발표하는 9월 PPI가 10% 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파월 의장도 공급망 부분에 뒤늦게 마틀렉에 의해서 인플레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다 하는 이 문제를 오늘도 세미나에서 뒤늦게나마 강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급 차질로 제조업 부진세가 지속이 된다면 아무래도 세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사실 그 IT라든가 그래서 디지털 쪽으로 가면 청년층이라든가 하는 게 고용이 잘 증대됩니까? 안 증대됩니까? 안 증대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K자형 구조.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못 되는 이거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사실 이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산업적인 정책에서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고용지수가 높은 것을 전문직의 고용을 창출하는 디지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용과 디지털을 겸해줘야죠. 겸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안정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실 국민의 화합과 통합, 그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밑에 층의 인민들의 대거소의 흡수 통합, 장기 통합, 장기 집권 야망, 그 다음에 이번에 됐던 기시다도 분배 밑에 사람 생각해주고 숄츠도 밑에 사람 생각해주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자아실현과 함께 지원금만 주면 되면 자아실현인 게 밑에 사람을 고용을 증대시켜야 임금도 받고 내가 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일자리를 하고 있다는 자아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IT 쪽으로 갈 때 제조업을 중시하는 쪽이 산업정책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 자율적으로는 IT 쪽으로 가는데 정책적으로 백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렇게 그 정부의 산업정책이고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폴리시 부분에서는 대부분 다 오바마 정부서부터 트럼프 정부서부터 전부 제조업 관련된 리프레시, 리쇼링 정책을 추진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시겠습니다는 자 독일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하니까 제조업에 지키자 하는 마스터제. 일본도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죠. 리커버리 정책. 그다음에 중국도 이 제조업의 공장이니까 자 지금 주춤하지 다시 한번 힘을 놓자. 힘을 놓자. 리미너럴리제이션 하는 정책을 취했거든요. 그 다른 국가들 한번 자막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면 이런 정책들을 취재했다. 근데 요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흔들리는 게 지금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 입장에서 서프라이, 스퀴즈, 샥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플 S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공급망 차질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건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좀 어떤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전략난은 왜 그러냐? 네. 중국의 전략난은 중국 내부적으로 시진핑 이렇게 국가주석이 탄소 제로 해서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네.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네이션 투 네이션이 아니라 피벗 투 피벗 중심적 경쟁이다. 그리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멀티레터럴리즘이 아니라 마이크로레터럴 이해관계가 갖고 있는 국가들이 같이 하는 대서양 동맹 유럽, 예. 미국 입장에서 자 아시아 입장에서 이코노믹 파트너십에서 인도라든가 중국까지 같이 가는 이런 체계거든요. 그러면 요게 위에 네이션 투 네이션에서 피벗 투 피벗 중심축으로 겠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멀티레터럴 다자주의에서 마이크로레터럴즘을 간다. 그러면 이제 컴비네이션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벗 마이크로레터럴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자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멀티레터럴즘 다층적 다자주의로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다층적 자자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과 같은 부분이 되는 거죠. 무기화되는 부분이죠. 원유도 무기화.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 옥을 제기해서 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옥을 제기해서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지금은 자유무역지가 아니라 기시다가 어저께 들어오는데도 자 앞으로는 규제에 의해서 분배를 강조하겠다. 숄츠도 강했다. 왜 좌파 성향들이 되느냐 하는 이 측면이 이렇게 보면 바로 국수주의를 볼 때 국수주의가 중국만 한 번, 미국에 한 번만 그건 반대해야 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국수주의가 전부 이기주의로 가면 그건 이기주의가 아닌 겁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기주의로 가면 그게 세계 트렌드거든요. 그건 쫓아가야죠.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과거 자유무역계가 아니라 아우타키로 가는 거다. 아우타키, 자급자족적 가는 거다. 자, 한번 삼성그룹도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정부가 세 번째 호출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원유, 석탄 전부 자급자족 이렇게 되는 체제로 가는 거죠. 그럼 한 나라 국가에서 자급자족이 하니까 동맹국, 피복과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로 레터럴에서 같이 자급자족 이런 체를 가는 거죠. 그런 체다 보니까 자, 미국이 그렇게 석탄 공급 차질, 전력난 심해, 중국 제조업 차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서 중국도 내수 이제 쌍순환 전략으로 바뀌고 세계 가치 중심의 체제에서 보면 중국을 중심에 두겠다 해서 피봇 투 피봇 해서 미중 간 마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지금의 바틀렉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하나의 트렌드가 나오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IMF 연차 총회에서 나오게 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점점 하향 수정되고 있죠. 네, 이 문제는 이제 2월달 2분기에 피크아웃 얘기해서 네. 3분기에서 성장률 오늘도 파월 의장이 3분기 성장률은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큼 떨어졌는지 잠재 성장 우위는 나올 것서 파월 의장이 견고한 성장률이다 하는 것이 잠재 성장 우위인데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미국의 잠재 성장률 지금 포브스 모델 보면 한 2% 내외에 좀 높게 잡아서 그러면 성장률이 2분기에 6.6%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반토막 나더라도 잠재 성장 수보다 높은 게 됩니다. 인플레 갭이 오큰버그 지상 인플레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견고한 성장이 되죠. 근데 꺾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OECD가 이렇게 보면 중간 전방에서 상향 조정했던 것이 꺾였죠. 그러면 이제 양대 국가를 보겠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도 올해 성장률을 6월 전망에서 7%에서 5.9% 대폭 하락했죠. 네. 그리고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측에서 중국의 양대 측에서 중국의 성장률도 한번 8%대에서 전부 7%대로 전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노무라가 8점에서 7.7 최근에 나온 겁니다. 골드만삭스가 8점에서 7.8 여기 떨어지고 있죠. 8%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올해 상징이 중국은 8%에서 유지할 것이다 하는데 8% 밑으로 떴죠. 네. 그러니까 다음 달이 뭐 내일 모레가 이제 그러니까 다음 달에 IMF 연차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내년도에 세계 경제 전체적인 흐름, 총체 조망도가 나오거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더 자세하게 일단은 세계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양대 국가 모두가 이렇게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고 꺾이는 상태다 하는 것을 다음 달부터 펀더멘탈 장세가 들어가는데요. 기업 실적, 그다음에 성장률 이런 거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투자에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트리플 S라는 새로운 용어를 활용해서 세계 공급망 부족과 제조업 부진이 경기 둔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